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 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이 만성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신장 질환은 이제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수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은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이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섭취하셔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이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신장에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 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쓰기나 창작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의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강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